블룸버그 통신이 1일 기사에서 현재 일본의 참혹한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대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이 한 달여 만에 긴급 사태를 해제한 것 등을 언급하며 바이러스 대응에 있어 일본 정부가 너무 빨리 정상화를 선포한 탓에 이 같은 위기를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지난 4월 긴급사태 선언을 내렸지만 한 달 가량 뒤 해제했으며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도 봉쇄령은 나오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출근하고 외출할 수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를 해제한 후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너무 빠르게 실행했다고 전하며 6월에는 식당과 바가 완전히 문을 열었고 야구와 스모, 레슬링 같은 스포츠 이벤트도 다시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일본이 경제활동 재개를 서두른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진단검사를 적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국내 여행 동료 등 경제활동 재개 동료로 이를 키웠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의 바이러스 대책이 세계 최빈국 수준이라고 했는데 현재 일본의 바이러스 검사는 인구 대비 세계 159위 수준으로 방글라데시나 카메룬에도 밀리는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의 실패는 K-방역으로 다시 확산되는 유행에서 독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1일 확진자 1000명이 5일 연속 넘는 사이 한국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이전 2주간 21.4명에서 16.9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한 자릿수인 9.9명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의 3배에 달했으며 감염 경로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환자 비율 역시 7.5%에서 6.6%로 낮아졌습니다. 박능호 중대본 1차장은 현재는 위험한 순간을 잘 넘기고 다시 안정적인 수준에서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통제력을 잃은 일본의 수장 아베는 40일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1일 놀라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베가 4개월 만에 아베노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큼직하고 번듯한 일반 마스크로 바꿔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총 5,300억 원이 투입된 아베노 마스크는 일본 국민은 물론 아베가 임명한 강요들에게까지도 외면당했고 결국 아베만 쓰는 마스크로 전략했는데 아베마저 이 마스크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아베노 마스크, 고토 트래블 등 무능한 정책을 쏟아내며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진 아베는 결국 또 어이없는 대책을 세울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주로 싸우며 효과를 보았던 한국 때리기입니다. 최근 강원도 평창군 한국자생식물원에 설치된 영원한 속재 조형물에 일본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민간시설인 한국자생식물원에 영원한 속재라는 작품명으로 설치되어 내달 제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들이 지난달 29일 이 조형물을 보도했고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이 나선 것입니다. 그는 국제예의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며 아베 사제상이 한국에 설치된 것이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사카 유지 교수는 민간인이 민간 부지에 사비로 조형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응한다는 것은 외교적인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문재인 한국의 재앙이라는 책을 버젓이 출판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기에 이번 조형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은 과잉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이번 바이러스에 제대로 대처 못한 아베 정권은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66석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위기의식에서 한국이 흠잡을 것이 없나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를 위한 우리 법원의 절차가 4일 0시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보복하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일 비자 발급 제한과 금융 제재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로 관세 인상과 송금 중단, 금융 제재, 비자 발급 제한,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보복 경고에 우리 정부는 확실한 대응책을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우리도 관세 인상이나 비자 발급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수출 규제는 세계무역기구 제소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파국을 피하기 위해 여러 해법들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행에 따른 일본 기업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지난 3월에서 4월쯤 일본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일본 측은 1965년 한일 청구권 체제를 뒤집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일본이 재보복을 해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것에 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고순도 브라우스소의 수입은 크게 줄어든 반면 이들 두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여전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우려에 삼성전자가 최근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며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EUV 장비를 활용한 노광 공정에 쓰이는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국내 업체는 현재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일본 TOK, JSR, 시네츠 등 일본 업체의 90% 이상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은 일본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미국 포토레지스트 전문 스타트업 인프리아에 대한 지분 투자를 이어오며 인프리아는 EV용 무기 포토레지스트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올 초에 인프리아의 무기 포토레지스트가 일본 업체 유기 포토레지스트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삼성전자의 테스트가 마무리 단계라는 국내 정보기술 전문 매체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국내 중소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국산화에도 힘쓰고 있는데 E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동진 세미캠 등에 대한 추가 지분 투자가 거론되고 있으며 지난 31일엔 노광공정 핵심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 전문 국내 업체로 EV용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 중인 SNS텍에 659억 원, 웨이퍼 검사 장비 업체 YIK에 47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반도체 업체 관계자는 일본 제품을 배척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다변화의 필요성이 크다며 미국이나 국내 업체를 육성하는 게 삼성전자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쉽게 수출 규제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생산 공장을 빠르게 이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도쿄오카 공업은 올해 3월부터 인천 송도에 있는 삼성물산과의 합작법인 TOK 첨단재료 주식회사에서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솔더 레지스트 전세계 점유율 1위인 일본 다이오 홀딩스는 5월 20일 한국 다이오 잉크와 합작법인을 세우고 충남 당진에 1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업은 일본 기업의 탈일본을 환영하는 분위기로 일본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 이후 실적 부진을 겪은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이 삼성, SK 등 주요 고객사와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국내로 넘어오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수출 규제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 제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말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00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고가 되었고 신용도가 높은 한국은 일본이 아니라도 다른 곳에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일본의 카드는 비자 발급 제한으로 들 수 있는데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일본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것은 고마운 조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올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제대로 바이러스 검사를 하지 않았고 경제가 하락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자 한국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도쿄에서는 전 세계인들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이 열렸어야 했지만 그 대신 일본은 확진자 급증과 경제 위기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망할 뻔한 한국을 유일하게 도와줬다는 말이 최근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2020년 올림픽을 부산에서 유치하려고 했는데 아베가 뇌물까지 써서 우리의 유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한국 총리의 말 때문에 일본 대학생들이 크게 놀란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 상상이 안 됩니다. 최근 이낙연 총리와 일본 대학생 간의 주고받은 대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아베 총리와의 회담 하루 전에 도쿄 게이오 대학에 방문해서 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는데요. 도쿄 게이오 대학은 일본 6대 명문 대학으로 최근 한일 관계에 관심이 많은 법학부 학생들이 주로 참여했습니다. 이 총리는 모두 발언과 질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본 학생들은 한국의 사회 현상을 매우 궁금해했는데요. 특히 다양한 집회가 계속해서 열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엔 일본에 대항하는 집회가 열리다가 이제는 한국 내부적인 문제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다면서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가장 큰 관심사는 경제와 살림살이라고 대답하면서 한국인은 공정함에 예민하다고 한 것입니다. 한국인은 공정함이나 정의에 대해 대단히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항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보물처럼 쏟아내는 경향이 한국 민주주의를 굉장히 활력 있게 만들기도 한다고 답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만 이러한 답변은 최근 일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정반대적 성향을 보여주는데요. 비슷한 때의 일본 법원의 판단을 보면 놀랄 정도입니다. 일본 법원은 최근 후쿠시마의 농부의 토지에 방치 중인 오염토를 치워달라는 소송을 한 농부에게 판결을 내렸는데요. 농부는 참다 못해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토양이 오염되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일본 법원의 판결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사능 오염토는 이제 농부의 땅에 오래 있었으므로 그것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농부의 개인 자산으로 판단한다며 정부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오염토를 처리하라는 것인데 이 대목에서 사실상 이 총리가 앞서 말한 공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판결이라면 그냥 정부나 법원이 정하는 대로 국민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 이것이 일본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에 책임을 지라며 시민들이 도쿄전력에 소송을 했습니다만 아베 총리는 판결 전에 대법원장을 15분간 만난 기록이 나왔고 그 이후 판결에서 도쿄전력 관련 직원들이 전원 무죄로 판결되어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 총리와의 대화에 참여한 대부분의 법학부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생들은 과연 일본에서 법이란 제대로 작동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품었는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것이 논란이 되었고 시민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시위적 성격으로 대규모로 집회를 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무조건 집회를 하고 본다. 또 크게 불만이 터진 건가 라며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나 일각에서는 일본이 그런 적극성이 없다고 한탄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은 일본은 극우 성향의 정권이 군국주의적 통치 방식에 매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과는 분위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번 한국 집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문제로 유발돼 국내에서는 의견이 갈립니다만 일본 대학생들에게 보기에는 불의에 못 참고 대규모 집회를 하는 한국인의 적극성이 크게 와닿는 게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 사태를 키우고 거짓말만 하는 WHO 사무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라는 국제청원 서명에 불이 붙었습니다. 국제청원 서명 사이트인 체인지에는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사퇴 촉구 청원이 이날 현재 총 44만 명을 넘어서며 최종 서명 목표인 50만 명의 89%까지 육박했습니다. 왜 테드로스 사무총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욕을 먹고 있는 인물인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현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은 2017년 선거에서 중국의 지지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중국은 WHO에게 10년간 매년 1조 원을 기부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테드로스가 장관을 지낸 에티오피아는 중국의 투자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다 하더라도 전 세계인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테드로스의 행보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세계적인 악재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챌린지에 방탄소년단 등의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WHO 공식 트위터에 11단계로 나눠 손을 씻는 2분 분량의 더 세이프 핸드 챌린지 영상을 올리면서 BTS와 빌 게이츠, 아널드 슈워제너거, 가수 케이티 페리 등 유명 인사들이 이 손 씻기 챌린지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한 건데요. 이렇게 국제기구 수장이 시작한 챌린지는 진행도 되지 않고 욕까지 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무총장의 이름이 길어서 더 짜증이 난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냥 짧게 아드하놈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세계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에 강력한 출입국 금지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드하놈 사무총장은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고 협의를 하면서 도리어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입국 금지 국가를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WHO의 결정은 국가들의 적극적인 대처는 뜯어말리면서 아직 괜찮다라고 일관하면서 사태를 키웠다는 비난을 받게 된 거죠. 분명히 이번 사태의 확산에는 아드하놈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아드하놈의 행보는 놀라운데요. 일본이 크루저선의 상황을 일본 국가의 통계에서 빼달라고 하니까 기타 국가라고 새롭게 지정해서 크루즈국이라는 국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WHO는 일본이 지원금 1000만 달러를 냈다고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이 한국, 이탈리아, 이란, 그리고 일본이 가장 큰 우려이다 라는 아드하놈의 발언에 항의를 하면서 일본을 빼달라고 요구하자마자 바로 다음날부터 아드하놈은 일본을 빼줍니다. 이는 일본 니혼게이 신문의 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본은 또 기부금을 WHO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드하놈은 13일 일본이 1억 5,500만 달러, 약 1,922억 원을 보내주었다 라고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하고요. 이후 아드하놈은 세계적인 악재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협력해달라면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을 독촉하며 금고에 돈을 긁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도 지난 12일 아드하놈은 최근 사태 수습을 위해 4억 4천만 달러를 기부한 국가들에게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말아달라 라는 요구를 합니다. 돈의 사용처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무총장의 재량에 따라서 비상 대응이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 남용으로 그동안 엄청난 도덕적 해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돌아보면 아드하놈의 노골적 요구는 놀랍습니다. 한국도 지난 8일 아드하놈이 세계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의 강경화 장관이 300만 달러, 약 37억 원의 기부금을 약속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재의 책임에 가장 큰 무게를 느껴야 할 인물이 아드하놈인데 도리어 기부금을 챙겨서 자신의 금고에 돈을 채워넣기 바쁘니 어이가 없습니다.